서울 강북의 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검은 턱시도의 신랑이 입장했다. 이민호 35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지만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도 그의 누나 이선영 40만은 마음이 무거웠다. 작업복 차림으로 웨딩홀 구석 자리에 앉은 선영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작게 움츠렸다. 파마를 한 지 한참 된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배어 있었고 손톱 사이로는 철물점에서 일하며 묻은 때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 주변으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간간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신랑 누나래요? 철물점에서 일한다던데. 아, 참 안 됐다. 이런 날에 저런 차림으로. 속삭임들이 선영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 옷이 가장 괜찮은 옷이었다.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쪼들리는 살림에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다. 신부 쪽 하객석에서는 새로 시댁 식구가 된 김하나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으로 깔끔한 외모와 브랜드 정장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었다. 하나는 신우인 선영을 바라보며 민호의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신우이분이 항상 저런 차림이신가요? 그러게 말이야. 철물점 일 때문에 그런가 봐. 참 신경이 쓰이네. 하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저런 모습의 신우이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부담스러웠다.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소개하기가 민망할 것 같았다. 선영은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새 동서의 시큰둥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작은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축의금을 준비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모은 돈이 들어있었다. 결혼식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영은 동생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사진 촬영이 한창인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신랑 신부를 둘러싸고 있었고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그 무리에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김하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선영과 마주쳤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선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색함과 함께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차가웠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하나 씨가 잘 부탁해. 하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오실 땐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주세요. 저희 체면도 있고 민호 직장 동료들도 많이 와서.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다.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온 건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선영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비록 작업복이지만 결혼식을 위해 새로 빨아서 다림질까지 했던 옷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저 볼품없는 차림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알겠어. 선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 하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다. 평생을 아버지 곁을 지키며 희생해왔는데
단지 옷차림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동생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세월들이 떠올랐다.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하나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따뜻했지만 선영에게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웨딩홀을 나서면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생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이 가족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이씨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버지 이정수 72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급증했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모여야 했다. 선영이 살고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거실에 민호 부부가 찾아왔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나는 그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낡은 가구와 색이 바랜 벽지, 곳곳에 보이는 생활의 흔적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쾌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셔. 선영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견적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총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민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3천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인데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자부담이야.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병원비를 감당해왔는데 이번엔 워낙 큰 돈이라서. 하나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신혼이고 대출도 있어서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빠듯해.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나가거든. 선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상처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지를 그냥 둘 순 없잖아. 누나가 계속 맡아서 하면 안 될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어차피 누나는 결혼도 안 했고 돈 쓸 때도 우리보다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하나가 남편의 말을 받았다.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계획이 많아서. 결혼 안 했다고 돈이 필요 없는 줄 알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데? 너희 학비 대느라 내 결혼도 미뤘고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내 꿈도 다 포기했는데. 민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누나,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선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혼자 다 감당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라는 거지? 언니, 진정하세요? 하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선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자신의 희생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다. 좋아. 선영은 차갑게 말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민호 부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나는 가방을 들며 마지못해 말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됐어. 선영은 뒤돌아서며 말했다. 문 닫고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영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 부부가 떠난 후 고요해진 집에서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절대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10년 전 천울점에서 일하던 선영은 우연히 폐기 처리되는 전자부품들의 가치를 알아봤다. 부서지거나 오래된 기계에서 나오는 부품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계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글로벌 파츠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그녀의 회사는 겉으로는 작은 개인 사업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바이어들과 꾸준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고철 취급받는 낡은 산업용 센서들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귀한 부품이 되었고, 단종된 전자부품들은 현지 수리업체들에게 금같은 존재였다. 선영의 영어 실력은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베트남의 전자제품 수리업체 대표, 케냐의 통신장비 회사 사장, 콜롬비아의 산업장비 유통업자까지 그들과의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탄탄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의 한 대기업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나온 대량의 반도체 부품을 독점 계약으로 확보했다. 이 거래 하나만으로도 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철물점에서 일당받는 직원일 뿐이었다. 선영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메인 계좌에만 1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해외 계좌와 투자금까지 합치면 그 2배는 좋게 되었다. 아버지의 수술비 3천만 원 정도는 용돈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딸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는지 의심스러워했다. 설마 이상한 일로 번 돈은 아니겠지 라며 걱정하는 아버지를 보며 선영은 자신의 성공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의 재력을 알게 되면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 뻔했다. 지금처럼 가난한 누나로 남아있는 편이 오히려 평안했다. 적어도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 선영은 노트북을 켜고 말레이시아 바이어에게서 온 메일을 확인했다. 한국의 폐쇄된 통신장비 업체에서 나온 기지구 부품 5,000개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해당 부품들의 위치까지 파악해둔 상태였다. 이번 거래도 최소 3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결혼도 안 했잖아. 돈 쓸 데도 없고. 민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선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허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누나일 뿐이었다. 3월의 차가운 저녁,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선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평소보다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선영이 문을 열자 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들어가도 될까? 거실에 앉은 민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가 망했어.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민호가 다니던 대한종합건설은 업계 5위권의 대기업이었다. 신혼집 전세자금부터 신용카드까지 그들 부부의 모든 재정 계획이 그 회사의 안정적인 급여를 전제로 짜여 있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한종합건설이 어떻게? 해외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동 현장에서 6천억 원 손실, 동남아 개발 사업도 완전히 엎어졌고 회사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어. 선영은 이미 뉴스를 통해 건설업계의 위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회사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을 줄은 몰랐다.
구조조정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어. 1차로 30% 인원 감축이고 2차까지 있을 예정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내부서는 아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다. 평소 화장을 깔끔하게 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지쳐 보였다. 언니, 안녕하세요? 하나는 인사를 건넨 후 남편 옆에 앉았다. 회사 일 들으셨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최악의 경우 급여가 몇 달 밀릴 수도 있대요. 하나가 대답했다. 그나마 나오는 것도 기본급의 70% 수준이고 민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세자금 대출 월 상환금이 28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합치면 지금 급여로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려고? 선영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절실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결혼식 때 누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며 더욱 머뭇거려졌다. 누나, 혹시 민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가 대신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죄송하지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다. 얼마나? 일단 당장 필요한 게 500만 원 정도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출 상환하고 생활비만 버텨내면 회사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 차갑게 물었다. 민호와 하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돈을 선영이 혼자 감당하라고 했던 그들이었다. 그것도 누나가 좀 더 봐줄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잠깐만이야. 상황이 정리되면 모든 걸 갚을게. 선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통장에 15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며칠 전 결혼도 안 했잖아. 돈 쓸 데도 없고라며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다. 생각해 볼게.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나, 제발. 민호는 간절한 눈으로 애원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리겠어? 누나밖에 없어. 하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선영은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아침, 민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다. 회사 상황이 불안한 만큼 다른 기업들의 소식이라도 알아두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한 기사의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중소기업이 일궈낸 기적. 폐전자 부품 수출로 연 매출 200억 돌파. 클릭해서 기사를 읽어내려 가던 민호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해외 바이어들과 악수하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 있었다. 평소 그가 알던 작업복 차림의 누나가 아니라 당당하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민호는 급하게 기사를 정독했다. 선우테크 대표 이선영 글로벌 중고 전자부품 유통업체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 석권. 10년간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로 폐기물을 보물로 변신. 작년 한 해만 8억 원 순이익 기록. 손이 떨렸다. 기사에 따르면 선영은 10년 전부터 선우테크라는 회사를 운영해왔고 중고 전자부품 수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 매출이 20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즉시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네이버 뉴스에서 선우테크 검색해봐. 왜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해봐. 누나 관련된 거야. 잠시 후 하나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우이가 사업가라고? 그날 저녁
민호와 하나는 급하게 선영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선영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누나,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뭘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봐? 선영은 태연하게 물었다.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언니, 이게 진짜예요? 선영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 그 기사 말이야. 기자가 과장을 좀 했네. 과장이라뇨?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연 매출 200억이 과장이라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많아.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실에 앉은 민호 부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알던 가난한 누나, 철물점에서 일하는 불쌍한 노처녀가 실제로는 억 단위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다니. 그럼 지금까지 왜? 하나가 떠듬거리며 물었다. 왜 숨기고 계셨어요? 선영은 차를 우려주며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버지 병원비도, 민호 대출금도, 민호는 며칠 전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졌다.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결혼식 때 그 작업복도 진짜 작업복이야. 나는 지금도 현장에 직접 나가거든. 선영이 설명했다. 사업이라는 게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부품 상태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누나,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알고 있을 거야. 선영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기사 속에는 선영이 해외 박람회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누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었다. 그럼 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이 내게 한 말 기억해. 결혼도 안 했잖아. 돈 쓸 데도 없고. 체면도 있으니까 단정하게 입고 와라고 했잖아. 그 순간 민호와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과 무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선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하나가 두 손 가득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백화점 쇼핑백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깜짝 선물이에요. 하나는 평소보다 한껏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과일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고 이건 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차예요. 선영은 무표정하게 선물들을 받으며 거실로 안내했다. 하나는 마치 처음 이 집에 온 것처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언니,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전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같은 집, 같은 가구들이었지만 하나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 전에는 낡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빈티지하고 아늑하다고 표현되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몰라 뵀어요. 하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영은 차를 우리며 담담하게 물었다. 뭐가 대단해? 연 매출이 200억이면 저희 회사 매출보다 훨씬 큰데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다. 해외 바이어들과 영어로 비즈니스 하시는 모습도 기사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전에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선영이 반문했다. 하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아, 그때는 철물점 직원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앞으로는 정말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같이 투자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 민호도 들어왔다. 그 역시 평소와는 다른 공손한 태도였다. 누나, 요즘 어떠세요? 사업이 바쁘시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내가 뭘 도와주겠다고? 저도 대기업에서 몇 년 일했으니까 경영 컨설팅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거. 민호는 자신 있게 말하다가 선영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 말을 멈췄다.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언니, 사실은 저희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언니, 회사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투자. 선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가 무슨 투자를 해? 저희도 전세자금 대출 말고 여유 자금이 좀 있거든요.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선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재밌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난한 철물점 직원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이제는 투자까지 하겠다고? 언니, 하나는 말문이 막혔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누나고 같은 언니죠. 단지 여러분이 달라 보였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선영이 물었다.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을 판단한 거요. 민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누나가 부자인 걸 알았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도.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속물적으로 생각했어요. 선영은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급하게 관계를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간절하게 물었다. 그냥 예전처럼 지내세요. 선영이 대답했다. 돈 때문에 달라질 관계라면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을 거예요. 민호와 하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들이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떼닫는 순간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아버지 이정수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선영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겨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다. VIP 병실에서 간병사까지 붙여주며 세심하게 돌봤다. 딸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버지는 고급 병실을 둘러보며 미안해했다. 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뒤늦게 딸의 성공을 알게 된 후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다. 내가 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도 일부러 숨긴 거니까요. 한편 선영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언론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협력 제안이 쇄도했다. 선우테크는 이제 중고 전자부품 수출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선영은 서울 강남에 새로운 본사 빌딩을 마련하고 직원도 30명으로 늘렸다. 대표님, 일본 도시바에서 정식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검토해보고 회의 일정 잡아주세요. 선영은 당당하게 지시했다. 더 이상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철물점 직원이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끄는 CEO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직접 챙겼다.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민호는 다행히 회사에서 살아남았지만 급여는 크게 삭감됐다. 그는 자주 누나를 찾아와 사과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호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말했다. 됐어.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누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민호는 고개를 떨굴 수 없었다. 하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도하게 친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종종 비싼 선물을 가져왔고 선영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려 했었다. 언니, 요즘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죠? 정말 멋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을 가난한 누나가 아닌 성공한 누나로 대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새 본사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서 보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직원이 들어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일정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선영은 조용히 다짐했다. 내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증명해온 길이 곧 내 삶이다. 그녀는 10년간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길을 돌아봤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일궈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다. 이제 그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진정한 자신을 알게 해주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선영은 내일의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 시대와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